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우리 이 민주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책에도 그래서 이걸 썼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획력은 한계를 모른다. 수없이 내가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자연적 본능을, 생물학적인 본능을, 동물적 본능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다. 초월해서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내 에너지를 사용할지를 자기 스스로 입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능력은 모두 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그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성의 기능은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통찰력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연습과 수업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교육 기능이죠. 그래서 칸트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책을 따로 썼어요. 장작 루소가 쓴 에밀이라는 책을 보고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결혼해서 애를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혼자 총각이 칸트가 교육의 기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이란 뭐냐? 그래서 교육은 문제의식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정비해 주는 행위예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잡듯이 문제 풀게 하고 이 정답 맞추게 하고 이 훈련을 시키는 게 교육이 아니고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것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문제의식을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정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교육에 관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 구조와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최근에 나온 독일 교육 이 책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박경란 선생인데 한국에서 월간지 기자와 편집장을 지낸 후에 2007년 독일 가족과 함께 독일로 이주했어요. 이주했다가 2009년에는 독일 인도주의 협회 동반자 프로젝트의 홍보 협력 팀장으로 근무하며 파독 1세대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자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나온 책이 나는 파독 간호사입니다. 그 베를린 오마주. 나는 독일 맥주보다 한국 사람이 좋다. 뭐 흔적 이런 거. 나 흔적도 이러한 책도 읽어봤는데 우리 파독 간호사들이 근명성실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근명성실하거든. 그러니까 거기 그 파독 간호사들이 사실 중산층 위에 다 그 터잡고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삶의 애환, 기쁨, 고통, 고뇌 이런 것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나는 파독 간호사입니다. 그 창고에 가 있어서 내가 그걸 못 찾았는데 이것만 요거는 최근에 사서 겉에 있어서 방금 찾았어요. 이게 2022년 작년에 나온 책이라서 그 전에 뭐 박성숙 선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쓴 독일에 이민 가서 그 살던 이야기, 독일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래전 얘기라 제가 못 찾았고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어요. 독일 교육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이들이 독일에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나는 우리 큰 아이가 그 김나지움을 다니다가 그 왔기 때문에 그 아주 상급 학년 애들, 그러니까 11학년, 12학년 졸업하면 바로 대학을 가는 그 11학년, 12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내가 몰랐어요. 근데 여기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어떻게 공부하냐? 아비투어라는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아비투어라는 시험을 마지막에 친 그 시험 성적은 사실은 33%,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아비투어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KKEE님,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보충해주는 이것을 학교에서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거 훈련시키지도 않아요. 오로지 시험 성적으로 출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채찍질하죠. 그래서 독일 교육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을 기르는 거예요. 김나지움 가서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50년대에 내가 기록을 보니까 예전 이 문서에서 봤는데 50년대에는 독일에서 대학 가는 애들이 5%밖에 안 됐어요. 요새는 한 4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독일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대학을 안 가냐. 대학을 가라. 대학을 가라. 대학을 가면 인센티브를 줘. 막 그러니까 70년대 이미 대학을 하도 안 가니까 뭐야. 장학금을 주잖아. 바펙이라는 장학금 줘서 아이들 생활비를 다 대줘 국가가. 독일 가는 애들을 또 대학 가는 애들을 바펙 100만 원에서 120만 원씩. 그 생활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반만 갚아. 그 50%는 그냥 안 갚아도 돼. 이자는 안 붙고 당연히. 구자영 선생님, 대한민국 교육은 박정희 때부터 반공인데 반공 이데올로기에 빠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을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시대에 너무 세뇌돼 있어 21세기엔 요즘도 빨갱이 타령이죠. 그걸 벗어나지 못하게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거 빠져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만큼 세뇌의 교육의 무서움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자기 자신이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죠. 1%면 50만 명인데 5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택도 없죠. 택도 없죠. 0.1% 약 한 5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쥐고 흔드는 거죠. 진짜 걔네들 그냥 정리하면 나라가 진짜 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걔네들 0.1%가 사실 국가를 이렇게 좀먹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민주 시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학년, 12학년 과정 내내 그러니까 마지막 대학 입시, 대학에 들어가기 마지막 2년간을 마지막 라스트 스포트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때는 그전까지는 그냥 슬렁슬렁 뭐 이것도 발표하고 저것도 발표하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뭐 계속 쓰는 거예요. 독일 공부는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거예요. 쓰고 발표하고 쓰고 계속 이겁니다. 독일 대학도 똑같아요. 서로 수준이 다를 뿐이지 김나지움에서 공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이 아비투어라는 시험을 쳐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발표하는 거로 3분의 1 합니다. 학교에서 발표해요. 11학년, 12학년 때 이제 발표하죠. 또 뭡니까? 쓰죠. 각 과목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900점이 나와요. 만점이 900점인데 대개 300점 이하로 떨어지면 대학을 못 가요. 300점 넘어서야 이제 900점 만점에 300점이 넘었으면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김나지움 다니는 애들은 대부분 다 대학을 가요. 300점 밑으로 900점에서 300점 밑으로 떨어지는 애 거의 없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러니까 다 가요. 300점 이상이면 독일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 갑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교사가 성적을 매겨요. 아이의 발표, 아이의 글쓰기, 과목별로 발표, 글쓰기, 과목별로 글쓰기 한 걸 다 교사들이 매겨가지고 그걸 합산해서 이제 뭐 800 몇십 점 이상이면은 뭐 엑설런트 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점이 제일 높은 거고 2점, 3점, 4점, 5점, 6점. 그러니까 5.6점이면 떨어지는 거죠. 4점 이상이 독일 대학도 점수가 그렇습니다. 1점 맞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1점 맞는 거는. 또 한 가지는 독일의 학교 교육이라는 인하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교육학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돌아와서 모교에서 교육학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독일 학교 교육의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건 2년 전에 2021년에 나왔는데 이 책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자세히 좀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그냥 독일의 교육 제도, 고등학교 어떤 애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대학은 어떤 애들이 가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부모는 학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이야기들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서술한 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과 교육.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독일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불합리하지 않아?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뭘 하느냐? 헌법소원을 해요.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이 계속 있어요. 연방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면 이 판결문이 다 공개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85페이지짜리 판결문이에요. 이게 뭐에 관한 거냐? 이게 의과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의과대학이 성적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성적이 내가 훨씬 높은데 왜 나보다 성적이 나쁜 애는 의과대학 가고 나는 왜 못 가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 보기에 또 대학에서 보기에 그렇게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기 성적이 더 좋은데. 자기는 못 갔어요. 의과대학을. 꼭 의과대학. 독일에는 그래서 입학 제한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 정원이 독일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졸업 정원도 없어요. 그냥 다 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다 받아줘요. 그런데 너무 많이 몰리는 학과가 세 학과가 있는데 의대, 법대, 상대. 이 세 개의 학과는 누머루스 클라우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학과는 입학을 제한해요. 누머루스 클라우즈스인데 그러니까 입학 정원 제한 학과죠. 그런데 네, 구장 선생님, 네,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려면 저는 우선 고시생들과 간부 후보생 제도부터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시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 고시 제도 이거 지금 변호사 시험으로 하지만 이거 행정고시 아직도 있잖아. 행정고시. 독일은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대학이 따로 있어요. 페어발퉁스, 우니버시테이트 페어발퉁스. 그러니까 일반 대학과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하는데 행정 중심으로 가르치죠. 그리고 거기를 가면 국가고시를 보고 그리고 또 2차 고시를 보고 이렇게 고시를 보긴 봐요. 얘네들도 훈련을 받아서. 독일에서 선생님이 되려면 교사가 되려면 그 사범대학을 나와서 1차 국가고시를 치고 2차 국가고시를 치러야만 정식 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국가고시가 돼가지고 교사가 됐다는 말은 교과서를 집필할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인정한 그 교과서를 집필할 능력이 있음을 그 합법적으로 인증해주는 인증서예요. 그가 교사가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교사의 지위가 높죠. 왜냐하면 국가고시를 1차, 2차 패스하고 2차 한데 그 실습을 하죠. 실습을 하면서 다시 2차 국가고시를 치는데 교사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르치는 그 수업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다 오가나이즈하고 자기가 구성하거든요. 자기가 구성해서 가르쳐요. 물론 교과서가 있긴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이걸 보시면 제가 2017년 2월 19일 그 무슨 판결문이든지 판결문은 반드시 im Namen des Volkes 국민의 이름으로 판결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목이 국민의 이름으로 판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몇 가지 대여섯 가지의 이 안건을 이제 정리한 건데 여기서 핵심은 내가 성적이 좋은데 왜 나를 그 대학에서 안 뽑아줬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에요. 이게 차별이다 이거. 그래. 그래서 이제 맨 끝 페이지만 맨 첫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만 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참고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1부 재판부가 있고 2부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죠. 지금 여기 8명이 자기가 소명을 했잖아요. 그 8명의 이 재판관이 이
그 위헌 소송에 다시 이런 위헌 소송이 계속 그 뭐 50년대인가 70년대인가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7년에 했던 판결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의 능력을 시험 성적으로만, 학교에서 나온 시험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야, 이게. 인간의 능력을 학교의 시험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80%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는 그 외에 다른 기준으로 뽑을 수 있어라. 그러니까 이 입학 제한학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학 제한학과가 아닌 곳에는 그냥 다 받아줘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다 탈락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입학 제한학과들이 특히 입학 제한학과들이 특히 탈락률이 높아요. 여기는 경쟁이 셀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근데 서로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평가를 해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는데, 이 상과대학을 제가 졸업할 때 그러면 500명이, 거의 500명이 매 학기마다 들어와요. 그러면 졸업할 때 보면 120, 30명이 졸업합니다. 뭐 졸업 정원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니 이렇게 조금 졸업하나? 500명이 들어와서 120, 30명이 졸업한다고? 그래서 내가 독일 애들한테 물어봤어. 그렇다는 거야. 그럼 왜 이러냐? 그럼 매 학기 이러냐? 매 학기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학교도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전국의 어느 대학이 대부분 이 수준에서 졸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125명이면 한 4분의 1, 25%가 졸업한다는 거지. 나머지 75%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떨어진 거예요. 의과대학도, 법과대학도, 상과대학도 다 비슷해. 중도에 다 탈락. 75%가. 독일 교수들은 알자 없어요. 왜? 독일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빚진 게 하나도 없거든. 왜? 공무원이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거든. 그러니까 얘 안 되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떨고요. 교수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다 있거든. 그 원하는 수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지느냐? 예과에서 떨어져요. 예과를 한 2, 3년 다니거든요. 예과. 모든 학과가 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처럼 예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본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과에서 올라갈 때 한 반이 떨어져요. 그리고 반이 떨어지면 못 올라가 본과로. 반이 떨어져. 그리고 본과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그 고급 세미나를 계속 샤인을 따야 되거든. 거기서 떨어져. 거기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리고 탈락한다고. 80년대는 그랬어요. 그 후에 이제 볼로냐 프로세스로 해서 전 유럽 EU 국가의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나라마다 다 천차만별이니까 이걸 비슷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후로는 좀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하고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연한. 독일이 대학을 졸업하려면 6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평균 6년이 걸렸던 것을 지금은 4년 이내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독일 교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교수들이 아주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능력을 학교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이거에 대한 위헌 소송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70% 룰, 80% 룰, 80%까지 성적순으로 뽑는 것은 용인하되 그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성적순으로 반드시 뽑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기준으로 뽑는 것도 그게 바로 뭐냐? 웨이팅 리스트야. 웨이팅 리스트. 기다리면 돼. 아비투어 시험 성적 총합 900점 만점에서 몇 점이라고 자기가 내놓고 기다리면 돼.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돼. 어디 가서 무슨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와도 돼. 그럼 1년 기다리면 가점이 붙고 2년 기다리면 또 가점이 붙고 3년 기다리면 또 가점이 붙어. 그래서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 이게 독일이야. 그거 맞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딱 6시간 37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이런 등신 같은 짓을 왜 반복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2년 동안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교사가 다 기록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래서 아니 절대평가니까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거에 상관없이 교사가 기준이 있잖아. 교사가 기준이 있잖아. 자기 교과서를 쓸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이 무슨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있잖아. 그 기준 절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거야. 그 평가 각 과목들을 합쳐가지고 최종점이 2년 동안 자기가 학습하고 학교 활동했던 모든 기록들을 그대로 자기 점수로 해서 내놓는데 어떻게 6시간 37분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냐고. 그리고 그런 성적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야. 제한 없이 가고 싶을 때. 그래서 독일 애들은 세계 여행을 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고 대학에 가. 누구도 뭐라는 사람이 없지. 이게 뭐냔 말입니다. 이게 뭐냔 말입니까? 그래서 인간과 교육은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다. 독일처럼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면 어떤 이 좋은 점이 있냐. 그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라. 독일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교육 제도를 만들면 된다. 그래서 대학 진학이 인생을 건 도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학교에서 이 세계의 역동성을 해석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길러줘야 된다.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협력하는 인간성을 길러줘야 된다. 교육계의 서계착용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를 해소해야 된다. 아니 왜 느닷없이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차이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냐. 왜? 대기업에 취직하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계착용의 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아등바등 협력할 수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DNA를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다 미친 애들처럼 행동한단 말이지. 아니 그 국가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독일처럼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단일 사업장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바꿔야 된다. 같은 산업에 있으면 임금이 무슨 기업에 있든지 임금이 비슷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노동을 해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 서로 각자 자기 회사 다른 데는 망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어떻게든지 빨아먹어야 되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다 빨아먹고 있게 돼 있잖아. 은행이 빨아먹지, 대기업이 빨아먹지, 중소기업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산업 생태계, 중소대 상관없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구조와 시스템을 확실히 바꿔라.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비전과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인을 이런 비전과 목적과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함께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고, 다음 주 일요일 날에 제가 저희 그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제자들이라고 해 나이가 많아요. 제자들 그 모여서 같이 그 토론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조직을, 이 학습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후손에게 물려줄 기념품도 보내드리는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재영 선생님,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학교 들어가면 12년 동안을 죽도록 공부하며 친구들과의 경쟁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놀러 다니는 게 최고인 나라. 대학 근처에는 책방이 없고 융주점만 판치는 나라. 완전히 거꾸로 가는 나라.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나라가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 학교의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그 구조화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예전에 강의했던 거 분석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력으로 가지고 다 태어났으니까 그걸 응용해서 어떻게 사고력을 키워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 차례 제가 강의했습니다. 적어도 이 시스템적 사고를 대학을 나온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조직론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직론적 사고는 통시적 지평과 공시적 지평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조직론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융합적 사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교육개혁도 일어나고 너무 처참해요. 나는 이 수능제도 이거 교육개혁이 일어나고 검찰개혁이 일어나고 사법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누군가 그대와 같이 벽을 밀어